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견디는 시간을 위한 말들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으로 수많은 독자의 마음을 보듬은 박예희 작가의 신작 에세이입니다. 삶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매일을 견뎌내는 이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깊이 성찰한 의료사회학자 아서 프랭크에 따르면 인간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때 그 공통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저자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더 많이 감지하는 지극히 민감하고 유약한 성정을 지닌 탓에 생의 문제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제발 누군가가 이 힘겨운 시간을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 어떤 말이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그 답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저자가 끝내 찾아낸 지난한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위안의 말들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태도가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지, 무엇으로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을 건너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하죠. 매일을 버티는 우리를 안아주는 애틋하고 사려 깊은 문장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견디는 시간을 위한 말들. 박예희 지음. 출판 수카. 열심히 사는 당신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꼭 본방사수를 하게 된다. 정지의 평화로움 대신 시도에 들끓는 고통을 선택한 그들에게 전하는 경이라고나 할까. 사전 제작이기에 내 응원의 기운이 그들에게 닿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쩐지 제 방이나 짤로 그들의 무대를 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만 같다. 떨리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쥔 채 후들거리는 다리로 무대 위를 올라 눈을 반짝이며 잊고 있던 삶의 생기를 전해주는 그들에게 제 시간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 늦은 밤이라도 기꺼이 TV 앞에 앉는다. 저 사람들 나빠. 자기들이 뭔데 막 못했다고 해? 그럼 저 이모랑 삼촌이랑 상처받을 거 아니야. 저 프로그램 너무 잔인해. 칭찬이 한참 소중한 8살 아들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은 가혹해 보인다. 저렇게 모진 말을 하면 다시는 노래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아이는 걱정한다. 견뎌내야지. 정말 하고 싶으면 고칠 점을 깨닫고 배우고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 강해져. 그래도 난 싫어. 난 저런데 절대 안 나갈 거야. 아이에게 모범 답안인 양 말했지만 실은 나도 마음에 걸린다. 혹평을 들은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분발할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른 일을 찾게 될까?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항상 공정할까? 그의 나이는 38. 뮤지컬 배우인 그는 아직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다른 단역 배우들과 함께 극의 풍성함을 만드는 앙상블만 10년 차. 어느 날 그는 무명 배우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주역을 뽑는 오디션에 도전한다. 매력적인 베이스 바리톤을 가진 그는 본선 첫 번째 무대와 두 번째 무대 모두 호평을 받았다. 세 번째 무대. 이 무대를 통과하면 이제 12명 안에 든다. 그는 칼을 갈았다. 낮은 중저음에 어울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송은 물론이고 새로운 면을 보여줄 로큰롤까지 준비하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코수염까지 깨끗이 밀었다. 그가 그토록 바랐던
10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단독 무대.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부단히 준비했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무대를 보는 내게도 그의 감정이 전해졌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전해주었던 강렬함과 유연함을 넘어서기엔 부족한 무대라는 평.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엘비스 프레슬리를 능가하는 가수가 있을 수 있을까? 조바심이 났다. 28도 아니고 38. 어차피 안 되는 거였어 하고 그가 좌절하면 어쩌나. 그의 지난 세월은 어떻게 하나.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는 다른 평가를 했다. 그 누구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될 수는 없다고. 충분히 열정이 넘치는 좋은 무대였다고. 그는 마이클 리를 제외한 다른 심사위원의 표는 한 표도 받지 못한 채 탈락했다. 탈락이 결정된 뒤 애써 웃으며 무대를 퇴장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마이클 리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섭섭함을 토해냈다. 한 번도 제대로 기회를 갖지 못했잖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쓴 소주를 앞에 놓고 방송을 보던 그는 눈시울이 붉어지겠지. 꿈을 향해 달려온 후배의 가능성과 갖지 못했던 기회에 대한 회한을 헤아려준 선배의 말을 오래 곱씹으면서 탈락 끝에 마지막 잎새처럼 매달린 따뜻한 한마디를 두고두고 새기면서 그는 꿈을 향해 다시 걸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또 견뎌낼 것이다. 그러길 바란다. TV에 나가는 건 꿈도 꿔본 적이 없는 평범한 내가 오디션에 그 살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도 해볼 가능성도 전혀 없으면서 오디션 무대에 선 이들에게 몰입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나 또한 내가 한 작업을 늘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일을 해왔고 하고 있기 때문일 거다. 누군가 선택해주길 항상 기다려야 하는 의뢰 마음. 선택되기까지의 고단함과 선택된 후에도 끝나지 않는 평가와 언제든 내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이해한다. 그래서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인생이란 원래 냉정한 거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독한 말들 속에서도 자신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는 게 프로겠지만 때로 어떤 무례한 평가와 태도는 누군가의 무릎을 꺾고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 언젠가 내가 맡은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참여했던 뮤지션이 작사 의뢰를 한 적이 있다. 불쑥 전화를 건 그는 그동안 자신이 봤던 내 원고의 감성이라면 작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한번 해보겠냐고 했다. 소심한 나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다 망치면 어쩌냐며 주저했다. 그는 부담 갖지 말라며 가볍게 말했다. 아니면 제가 안 쓰면 되죠.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했고 경험이 되겠지 싶어 음원을 받았다. 내게 주어진 기한은 이틀. 밤을 새우다시피 음원을 듣고 또 들으며 노랫말을 완성한 뒤 보냈다. 며칠이 지나고 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까였구나. 직감했지만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평가를 듣는 게 좋다는 생각에 문자 메시지로 노랫말이 어땠는지를 물었다. 그의 답장은 의외였다. 작가님, 노랫말 너무 좋은데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사가로 데뷔하는 건가? 기분이 날아올랐다. 몇 달이 지났다. 곡 작업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음원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나오니까.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노래가 발표되길 기다리던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새 노래가 나왔다는 걸 알았다. 내가 밤새워 들었던 그 멜로디는 맞지만 내가 정한 노래 제목도 노랫말도 아니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줄 수는 없었을까? 말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작업이 형편없었던 걸까? 마침 일을 쉬고 있던 나는 잔뜩 풀이 죽어버렸다. 상냥한 무례함에 타격을 입은 뒤 다시는 노랫말 따위는 들여다보지 못했다. 방송이 되고 나면 날아가 버리는 원고가 아닌 내 글이 쓰고 싶어 출판 기획안을 쓰고 샘플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투고한 적이 있다. 처음은 언제나 호기롭다. 나는 누구나 알만한 규모가 큰 출판사 5곳에 메일을 보냈다. 투고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답이 온다. 거절 회신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 원고를 투고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당사의 출판 방향이나 출판 계획과 맞지 않아 출간이 어렵다는 4-5줄의 짧은 내용들이다. 내 투고에 대한 답변들도 비슷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난 뒤 나는 생각했다. 아닌가 보다. 이제 어쩌지? 메일을 열어보며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던 어느 날 한 출판사로부터 메일이 또 한 통 도착했다. 열어보니 꽤 장문이어서 긍정적인 답변일 거라 기대했지만 결론은 출간이 어렵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메일에는 마음이 상하질 않았다. 분명한 거절 회신이었는데도 메일 속 문장 한 줄 한 줄은 무척 조심스러웠고 정중했으며 배려가 깊었다. 분명히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평가를 받을 만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평론가가 아니고 오직 저희 출판사에서 발행할 때의 적합성만을 검토한 것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소견일 수 있으며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읽자마자 포스트잇을 한 장 떼어 그 가운데 한 줄을 힘주어 적었다. 분명히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평가를 받을 만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잇을 책상 앞에 붙이고 난 뒤 원고의 방향과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한 뒤 수정했고 샘플 원고를 조금 더 써서 다시 출판사 몇 곳에 투고했다. 일주일 뒤 몇 군데의 출판사에서 함께 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로 나는 지금 3번째 책을 작업하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 덕후지만 챙겨보기를 그만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여느 때처럼 열렬한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다가 조금 속이 상했다. 심사위원들이 오디션 참가자를 평가하고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다른 프로그램과 같았다. 다른 점은 심사위원이 다음 무대에 오를 진출자를 고르지 못했을 때 버튼 하나를 누른다는 거였다. 그러면 참가자는 발밑에서 자신의 얼굴만큼이나 큰 3글자를 확인하게 된다. 그 글자는 바로 이거였다. 아웃. 내게 재능이 있는지 희망이라는 불씨를 어떻게 꺼뜨리지 않으며 살 수 있는지, 꿈을 위해 언제까지 어디까지 견뎌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에 나오는 컬러 오브 윈드를 생각하고 싶다. 노래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 없죠. 애써 키워온 내 마음속 불씨에 누군가 찬물을 쏟아부으려고 할 때 단호하게 반사를 외치는 단단한 옥이 하나쯤은 품을 줄 아는 사람에길 소망한다. 누군가의 가능성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함부로 훼손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다짐한다. 누군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묻는다면 계속해야 할지 말지 그걸 정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라고 조금은 결연한 태도로 말하고 싶다. 그 별에 손끝 하나 닿지 못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손을 뻗던 당신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그 빛이 얼마나 근사했는지 누군가는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인생이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재미있게 노는 것. 작년 봄 남편의 동생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 결혼 10년 만이었다. 40과 41살의 엄마 아빠가 될 터였다. 남편은 축하의 말과 함께 내가 노산이었다는 걸 의식하고 늦지 않았다며 잘할 수 있다는 격려와 축하를 보냈다. 옆에서 남편의 말을 듣던 나는 그게 꼭 육아의 고단함을 모르는 태평한 소리 같아 예비부모에게 이렇게 말해버렸다. 늦기는 좀 늦었죠. 어린이집 가면 또래 엄마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삶의 중심도 이제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전쟁 시작이라는 내 말의 뉘앙스를 간파한 예비 아빠는 예상외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저희 아이 없는 10년 동안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이제 셋이 놀면 되죠. 이제 셋이 놀면 되죠. 한 수 가르치며 육아 선배 행세를 하려는 내게 날아와 훅 박힌 이 8글자가 갑자기 많은 생각을 일으켰다. 그런 낙천성이 내게는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무거운 의무감과 책임감에 시달렸다. 아이가 너무 예뻤지만 태산 같은 걱정이 함께했다. 단 1시간도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작고 약한 존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면 두려운 마음이 일었다. 뮤지션 박선주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했던 고백이 이해가 갔다. 그는 아이가 태어난 뒤 단 한 번도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다. 혹여나 이 작고 여린 존재를 안다가 자신이 떨어뜨리면 어쩌나.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우울증을 겪었다고 했다. 정도만 달랐지 나도 비슷한 감정이었다. 혹여나 나 때문에 아이가 다치거나 잘못되면 어쩌나. 온 에너지를 아이에게 바치는 동안 급격하게 자아는 왜소해져만 갔다. 내 삶은, 아이의 삶은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 거지? 때때로 잠이 오질 않았다. 아이와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 그런 생각을 할 여력이 없었다. 욕망과 희망과 걱정, 인간은 이 셋 중 하나에 사로잡혀 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어리석게도 많은 에너지를 걱정에 쏟으며 사는 유형이었다. 이제 셋이 놀면 되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게 그런 여유와 낙천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잠든 아이를 볼 때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행복을 느끼고 별것 아닌 일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보면 웃었던 적이 내게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육아를 대하는 내 자세가 조금 더 가볍고 낙천적이었다면 촘촘하게 박힌 사소한 기쁨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내가 육아뿐 아니라 많은 일들 앞에서 비슷한 자세로 살아왔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이 나이를 먹도록 구축하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의문이 풀린다. 딱히 불행하지는 않다고 여기면서도 선뜻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버거운 삶을 지켜내는 가장 큰 힘이 낙천성이라는 것을 나는 외면해왔다. 그렇게 생각하니 좀 억울해진다. 그동안 내가 놓친 기쁨과 재미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 대신 나는 무엇을 얻었나? 삶을 꾸역꾸역 버텨내다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인생은 수시로 질문을 던진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는 게 맞는 것인가? 그 답을 모르겠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려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도 함께.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와 이별해야 하는 순간 어떤 당부를 하거나 받게 될지 생각하면 모든 건 단순해진다.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차유리는 잠시 세상에 머물다 다시 하늘로 돌아가기 전 5살 딸아이의 작고 여린 손을 잡고는 단 2가지만 부탁한다. 신나게 살아줘. 재미있게 살아줘. 그것이 전부였다. 사랑하는 이들의 당부대로 살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지 나는 뒤늦게 배워나가고 있다. 너무 늦지 않았길 바라면서. 새해 첫날 눈이 오는 가운데 동생 부부의 아이가 태어났다. 2 사람을 꼭 닮은 아이가 야무진 입을 벌리고 우렁차게 우는 걸 본 아이 아빠의 소감은 이랬다고 한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게 꼭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일이 그렇듯 육아의 기쁨만큼 감내해야 하는 고단함이 그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고 긴장하는 대신 벅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어렵지만 특별한 시간 속에 숨겨진 기쁨과 행복들을 누구보다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길 위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있네요. 그런 폭우는 처음이었다. 그때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흐릿한 날씨는 남부지방으로 가까워질수록 주변 풍경을 수묵화처럼 만들어버렸다.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나타나던 산들이 연무 때문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했다. 몇 개월 만에 떠난 여행이었다. 이런 날씨도 나름 분위기가 있지. 속 편하고 한가롭게 생각했다. 갑자기 하늘이 뚫린 것처럼 물폭탄이 거세게 차 지붕을 강타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차들이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였다. 화살 같은 빗줄기가 차창을 내리치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강한 세기로 와이퍼를 움직여도 아까까지 분명 보이던 앞차를 찾을 수 없었다. 날이 흐리거나 눈비가 올 때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기 위해 켜는 전조등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차선도 옆차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온 세상이 그저 회색 빗줄기로만 가득 찬 것 같았다. 내 옆에는 아이가 타고 있었다. 도로는 2차선이었다. 자칫하다간 옆차와 부딪힐 수도 있겠구나. 빗속에서 차들을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고개를 흔들어도 나쁜 상상이 멈춰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희뿌연 물줄기가 쏟아지는 사이로 주황색 불빛 2개가 깜빡거리기 시작한 건 앞차의 비상등이었다. 흔들리지 않고 말없이 운전하던 남편도 재빨리 비상등을 켰다. 깜빡깜빡, 깜빡깜빡.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리듬감으로 비상등은 말을 걸고 있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를 따라오면 돼요. 몇 번씩이나 조심해라는 말만 반복하던 내게 남편은 그제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앞차 따라가면서 속도 잘 조절하면 돼. 그때부터 내 눈은 비상등만을 바라봤다. 빗줄기는 여전히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다. 잠시 뒤 주황색 불빛은 2개에서 4개가 되더니 8개, 10개로 순식간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앞차에 앞차, 앞차에 앞차에 앞차, 앞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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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차. 도로 위에 있던 모든 차들이 빠짐없이 비상등을 켜고 달리고 있었다. 차도의 폭도 길의 끝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 차를 집어삼킬 것 같은 강렬한 물줄기 속에서 의연하게 같은 속도로 깜빡이는 수많은 비상등은 꼭 빛의 지도 같았다. 보이지 않는 아득한 길을 안내하던 주황빛 행렬은 폭우가 반복되던 그날 오후 몇 번이나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했다. 그날 생각했다. 만약 이 길에 우리가 혼자 있었다면 어땠을까? 폭우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광경을 한참을 바라보던 나는 예감했다.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두고두고 꺼내보게 될 거라고. 하루하루 버티는데 온 정신을 쏟고 살다가 우연히 저쪽 구석으로 밀어두었던 삶의 진실들에 뭉클해질 때가 있다.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 우리가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다. 며칠 전에는 어느 법원을 지나가다가 많은 시민이 보낸 국화들이 벽을 가득 채운 걸 직접 보기도 했다. 조아에는 부모의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의 애틋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시린 겨울 바람 속에 줄지어 서 있는 국화를 보고 있자니 몇 년 전 무수한 촛불이 커다란 빛이 되던 순간이 떠올랐다. 닿을 것 같지 않은 서로가 함께하는 순간들은 언제나 뭉클했고 아름다웠다. 살다가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소중하게 캡처해서 마음 가장 좋은 자리에 저장해두고 싶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외로워질 때, 해지는 저녁 서늘해진 빛에 괜한 서러움이 들 때, 어느 밤 내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함에 몸서리 쳐질 때, 사람들과 세상에 시달리느라 한쪽 구석에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이유 없이 세상이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 장면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싶다. 센자 루체라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들으면서, 그러면 노래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줄 것이다. 길 위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있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려왔던 사소한 일상이 코로나19로 무너진 지 한 해가 넘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누군가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경조사 문자를 받았고 기일에는 함께 그리움과 슬픔을 나누지 못한 채 각자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추모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만나서 함께 잔을 들지 못했고 보고 싶은 얼굴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아야 했다. 일상이 무너지면서 많은 가정의 경제가 흔들렸고 위기를 맞았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은 아닐지도 모른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만큼 힘들었던, 아니 이보다 더 힘들었던 시간들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힘겨운 시간은 저 멀리 오랜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생은 또 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선의와 연대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궁금해진다. 살면서 우리를 일으키는 뭉클한 진실을 몇 번이나 만나게 될지.
작고 애틋한 기대는 마음에 한 줌의 온기를 만든다. 다시 남은 날들을 힘내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난다. 우리에겐 때로 자뻑이 필요하다. 어제는 괜찮게 느껴지던 원고가 오늘은 하찮게 느껴진다. 이런 건 누구나 쓰겠다. 그래도 메시지는 나쁘지 않았잖아. 더 정확한 문장을 골랐어야지. 문체가 나쁘지 않던데? 글을 쓰기 시작하면 언제나 한바탕 전쟁이 벌어진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심의 싸움. 그 팽팽한 접전에서 지지 않아야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여느 날처럼 할 수 있어와 난 안 돼가 엎치락 뒤치락 하던 어느 오후, 동시를 쓰는 친구가 웹진에 실린 자신의 작품을 보내주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등단한 뒤로 청탁을 받아 꾸준히 작품을 내는 친구가 대견해 폭풍 칭찬을 했다. 기뻐해도 될 법한데 이미 지면에 실린 동시를 놓고도 친구 역시 이렇게 고칠 걸 저렇게 쓸 걸 후회한다고 했다. 힘들어도 꾸준히 작품을 쓰고 모아 동시집을 내는 게 꿈인 그는 요즘 여러 잡지에 실린 경력으로 창작기금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몇몇 재단에서 등단 몇 년 이내의 신인 작가들에게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창작기금을 분야별로 지원하는데 그간의 이력과 작품을 내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선정이 되면 모모 문화재단 선정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출판하게 된다고 설명하던 친구는 끝에 이 말을 보탰다. 그런데 계약할 때 조심해야겠더라? 친구도 그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다. 16년 전 신인 작가였던 그는 한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잡지에 나오는 시리즈에 실릴 거라며 작품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이었다. 신인이었던 그는 누군가 내 작품에 관심이 있다는 것, 대중에게 내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있다는 것에 기뻤을 것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보니 좀 이상했다.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미리 일괄 지급하는 형태의 매절 계약. 지적 재산권도 출판사에게 양도하는 조건이었다. 공들여 만든 내 작품에 대한 대가로 이 정도가 과연 적당한 것인지, 작품을 만든 작가가 아닌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것이 관행이라는 말에 계약서를 변경하면 다른 신인 작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에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다. 그때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신인이었던 그에게 주변에서 어떤 말들을 했을지,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신인에게 이 정도 배우면 괜찮은 거다. 무엇보다 지면에 내 작품이 실릴 기회가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시작한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더 좋은 작품을 내서 빨리 유명해지면 된다. 이 비슷한 말들을 들으며 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기회를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일단 열심히 하자. 그러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다음 단행본 때는 계약서를 고쳐주겠지. 그의 작품은 그 후 40만 부가 팔렸고 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었다. 뮤지컬과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다. 컨텐츠 부가가치만 4천억. 이에 반해 작가에게 돌아간 경제적 수익은 1,850만 원이었다. 출판사와 맺은 저작권 개발 용역 계약으로 그의 작품은 업무상 창작물이 되었고 저작권이 그가 아닌 회사 측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캐릭터들이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지는 동안 원작자인 그는 소외되었다. 그는 몸과 마음의 병을 얻고 7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베케나 작가의 얘기다. 그는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한 프로그램에서 그는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렇게밖에 길을 닦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비슷한 일들은 또 다른 양상으로 출판계뿐 아니라 많은 일터와 현장에서 일어나왔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지 않다. 방송국에서 일한 지 10년 차쯤 되었을 때 나는 4년 넘게 1시간짜리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의 메인 작가로 일하고 있었다. 일하는 동안 몇 번의 PD가 바뀌던 중 KPD를 만났다. 그는 함께 일하는 동안 다음 개편 때도 같이 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내심 고마운 마음이었다. 개편 때 그가 2시간짜리 음악 프로그램을 맡기로 하면서 나는 아마도 조금 기대했던 것 같다.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나도 큰 프로그램은 처음이어서 예시만으로는 솔직히 좀 불안하네. 그래서 이쪽 경험이 많은 비작가에게 얘기를 했거든. 후배랑 투 메인으로 일할 수 있느냐고. 그게 그렇게는 어렵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메인은 비작가가 맡고 예씨가 서브 작가로 일해주면 좋겠는데. 경력이 화려한 이름난 작가도 같이 일하면서 호흡을 맞춰본 작가도 다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였다. PD의 마음도 선배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고 선배랑 일한 경험이 별로 없었던지라 잘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다.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그건 강등이었고 그래 너는 부족하지 하는 것만 같았으니까. 2년 뒤 선배가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KPD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떠났다. 그동안 나를 지켜봤던 선배는 떠나면서 새로운 PD에게 나를 메인 작가로 추천했고 PD는 오케이 했다. 며칠 뒤 PD가 나를 호출했다. 한 작가가 자신을 찾아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다. 나보다 경력이 많은 선배였고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해본 경험도 있는 작가였다. PD는 흔들리고 있었다. 예씨, 그냥 서브로 좀 더 일해줄 수 없을까? K 작가 알지? 예씨한테 얘기해보라고 하던데. 경력이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2시간 프로는 처음이라는 이유로 다른 메인 작가들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세를 낮췄고 그렇게 2년을 보냈다. 순간 회의가 들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지? 나를 아웃시키지 않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건 내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문득 그들이 내 능력을 조금 더 값싸게 이용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한 번만 이해해달라면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하면서 나는 2년간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자신에게 당당해지고 싶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PD에게 말했다. 저는 음악 프로그램을 꽤 오래 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고민했고 잘 알고 있다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빼고는 저도 꽤 오랫동안 메인 작가로 활동했고요. 물론 K 선배님 잘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서브 작가로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브 작가는 저보다 경력과 경험이 적은 후배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K 작가를 메인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나랑 일하고 싶으면 내 시간과 실력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더는 자세를 낮추고 싶지 않았다. 물론 그만둘 각오도 했다. PD는 내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잠시 당황했지만 바로 마음을 정했다. 그래, 알겠어. K 작가 얘기는 없던 일로 하고 이번 개편부터는 예시가 메인으로 일하는 걸로 하지. 가끔 생각했다. 그때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견 없이 몸을 낮춰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다면 어땠을까? 그 이후로 나는 내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꼈다. PD들과 원고료를 가지고 협상할 때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도 나는 더 이상 작은 목소리로 네 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할 때 타인 또한 나를 제대로 대우한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일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을 의심하며 갈등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막 일을 시작했거나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선수들에겐 자세를 낮추는 일은 더욱 당연하게 여겨진다. 신인 시절 우리는 수없이 듣기 때문이다. 이게 최선이냐고. 너 정도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네가 만들어낸 것은 하찮다고. 그러니 입 다물고 일단 하라는 대로 하라고. 열정페이도 그런 문화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때문에 백희나 작가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당신만큼은 당신과 당신 작품을 최고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고. 다음은 없다고. 마마무의 화사는 콘서트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한 심사위원이 말했죠. 너는 개성도 강하고 노래도 잘하지만 예쁘지도 않고 뚱뚱해. 그날 울면서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미의 기준이 되어야겠다. 그날 만약 화사가 실컷 울고 난 뒤 자신을 근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놓아버렸다면 스스로 새로운 미의 기준이 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또 한 명의 재능 있는 뮤지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뮤지션 이적은 한 인터뷰에서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는 말에 자뻑이 세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뻑이 센 친구들이 음악을 오래 한다면서 자신의 재능을 생각할 때 누구나 자기 의심과 회의를 반복하게 마련이다. 주변의 비난과 멸시는 우리를 자주 주눅들게 한다. 때문에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인드가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가지기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부심은 위험하겠지만 실력을 갖추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왔다면 또 애쓰고 있다면 조금 더 당당해져도 괜찮다. 남들이 자뻑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를 최고로 믿는 그 힘이 많은 태클을 피하게 해줄 테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려는 누군가에게 그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